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년여 동안 시행되어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부터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지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느슨해져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까 걱정된다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가 아플 때 쉴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상병수당을 비롯해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봉쇄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신규 감염자가 11일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하고 감염자의 첫 사망 사례도 나왔습니다.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조정관은 중국식 대규모 봉쇄 정책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며 백신 접종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에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 등 10여 개 국가는 미 원전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영국과 벨기에도 원전 비중을 늘리거나 가동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2년 1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 조치가 18일 모두 해제됐습니다.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해제하더라도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선제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서 빠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 여부를 정부가 다음 주부터 검토합니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다음 주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방역적 위험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유지할 방침이지만 실외 마스크 의무는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해제됐지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종식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주 평균 10만 명 안팎 발생하고 사망 피해도 여전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느슨해져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개인의 방역 수칙이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에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감염 뒤 직장 등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상병수당을 비롯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이후 4주 이행기 기간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돼 직장 내 공가나 학교 결석 처리 문제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5월 말 안착기 이후 자율격리로 바뀐 뒤에도 중장기적으로 쉴 수 있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 도입 이후 움츠렸던 관련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식당가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대형 마트에도 고객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야외에 좀 나오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그런 소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외식이나 뭐 이제 의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의 3월 셋째 주 금토요일과 4월 셋째 주 금토요일을 비교했더니 구매 고객 수가 5천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계도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 그다음에 쇼핑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고객분들이 좀 방문해 주시면 좀 더 자유롭고 재미있는 쇼핑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회복과 위축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해당 산업 성장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 생산지수를 보면 2월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월보다 0.3%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3만 1천여 명 증가했지만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2만 명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긍정적인 신호인 건 분명하지만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방역이 완벽하게 해제된 건 아니고 물가 때문에 소비자들 구매력의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작을 수 있겠다. 소비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세금 감면이나 소비 쿠폰 추가 발행 같은 더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도시 봉쇄 4주차에 접어든 중국 상하이는 신규 감염자가 여전히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자의 사망 사례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상하이의 17일 하루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무증상을 포함해 2만 2천여 명으로 11일째 2만 명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또 지난달 1일 상하이에서 감염이 재확산된 이후 처음으로 노령 감염자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위건위는 아울러 사망자 3명 모두 90살 전후의 고령자로 뇌경색과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시자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조정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대규모 봉쇄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자 조정관은 현지 시각 17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제로 코로나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조정관은 높은 전염성의 변이가 있는 이 시점에 봉쇄를 통해 확산을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초점은 백신 접종과 가용한 치료제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어떤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이사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 문화 장달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예. 1967년도에 과학기술 후원회로 출발을 해서 70년대와 8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과학과 운동을 주도를 했고요. 또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그 이공계로 우수한 청소년들이 이공계로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고요. 1990년대에는 이제 과학문화재단으로서 과학축제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고요. 예. 2008년도는 현재 이제 과학창의재단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서 기존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 수학, 또 정보, 소프트웨어, AI 교육 등 그런 국가 교육 과정 개발 또를 포함한 그런 쪽으로 이제 영역이 좀 확대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사장님은 지난 2021년 1월에 이제 취임을 하셔서 1년 3개월 정도의 임기를 수행을 하셨는데 그동안 좀 중점을 두고 수행하셨던 업무가 있으시다면요? 예, 사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재단 초기에는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내부 많은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이를 토대로 하여튼 재단의 우리 지원들과 같이 재단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또는 업무 방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차원에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을 했었고 예. 또 외부의 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기관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발간을 했었고요. 한 가지 추가로 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계획을 착실하게 수립된 계획을 좀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역점을 뒀었고 최근에는 대내적으로 재단에 대한 평가가 좀 좋아졌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아, 예. 네,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재단 역사가 한 50년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적된 어떤 경험, 전문성, 노하우를 살리기 위한 정책 기획 기능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올해 초에는 과학기술 문화 미래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 문화 미래 전략 보고서는 이제 기존의 과학기술 문화를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조망을 하는 건데요.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미래 시대의 시민과 사회의 역량으로서의 어떤 과학기술 문화, 좀 더 나간다 그러면 국가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과학기술 문화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4월은 과학의 달이잖아요. 네. 올해 과학의 달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국민들을 위한 그런 과학 행사가 여러 가지 개최가 네. 되고 있는데 과학창의재단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예, 4월 달은 저희 재단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4월에 과학의 달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재단의 종합 포털인 사이언스홀을 올해 이제 봄날의 과학 산책이라는 특집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봄날의 과학 산책을 들어보시면은 지난해에는 저희 특집으로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주제로 한 특집을 구성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유엔이 정한 기초과학의 해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학 공연 행사 등으로 이제 특집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사이언스홀을 이제 방문하시면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과학관 등 여러 기관 또는 지역에서 주최하고 있는 다양한 과학 행사 또는 또 과학 공연 또 과학 융합 또 강연 또는 과학 북 콘서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가 지역에서 어디에서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을 사실은 지식으로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일상에서 쉽고 편하게 접하는 것이 과학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문화 예능형 유튜브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과학은 또는 고래의 꼬리를 무는 사이언스, 또는 사이언스 시네마 이런 데 좀 방문해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또 내용도 보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4월 21일 목요일이죠. 과학의 날에는 저희들이 과학위 정통부 장관 또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등 과학계 주요 인사들께서 좀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과학 강연을 대중 강연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관심 가지시고 참여를 해주시면은 상당히 우리 과학 기술이 열어가는 미래 사회에 대한 그런 다양한 어떤 관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사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과학 예능이나 또 유튜브에 보면 영상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이 국내에서도 국민과 소통을 하는 과학 기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의 어떤 수요가 높아졌다고 할까요? 자,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지금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예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수학 또는 물리 등 기초과학을 주제로 한 대중 강연 출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민간 분야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재단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또 이렇게 된 데에는 과학 전문 채널인 YTN 사이언스도 좀 기여한 바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기술 수준이 이제 세계 5 내지 6위권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나 또는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앞으로의 이제 과학기술 발전 방향 또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확대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또 지지를 얻고 또 과학기술인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사실 취임한 이후로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입니다. 네.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재단이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과학 콘텐츠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과학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연구 현장에 계시는 네. 연구원들을 위한 별도의 좀 과정을 좀 개설을 해서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직접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지난해 10월 달에는 저희들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또 카이스트 등 과학계 주요 기관들과 같이 이제 우리 과학기술인들 그동안에 사회의 소통에 부족했던 부분을 좀 반성도 하면서 앞으로 노력을 좀 해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과학기술 소통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가졌고요. 또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 또는 과학과 관련 전문가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같이 과학기술과 사회 네트워크를 또 결성을 했었고요. 네트워크 중심으로 올해 초에 과학기술과 사회라는 그 교양 학술 창간호를 또 네. 발간하게 됐습니다. 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과학문화 행사가 과학축전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과학축전을 올해부터는 좀 민간 그 저희들 이제 과학기술 민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과민협이라고 그러는데 과민협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좀 관주도로 해왔던 그런 부분을 민간 분야의 또 과학기술 활동 주체들 또는 개인 활동가들의 좀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포함한 형태로 좀 진행을 하면은 좀 이러한 조그마한 변화가 우리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좀 소통의 접점을 늘리는데도 기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그 과학 수학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고교 학점제 같은 그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많은 네.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처럼 뭐 저희 재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과학 수학 이제 교육 과정 개발 국가 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또 교과서 검정 또 교사 연수 등의 업무를 쭉 수행을 해왔는데요. 네.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저희들이 과학, 수학, 정보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육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은 예. 학생들의 이제 자율권과 선택권이 좀 확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어려운 과목인 수학, 과학을 선택을 좀 기피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재단에서는 두 가지 정도 이제 저희들이 대형이라기보다는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학생들이 이제 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네. 깊이 있는 그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좀 개발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또 이제 교육 과정 개발을 하면서도 이제 좀 지능형 과학실, 뭐 지능형 수학실처럼 공간 물리적인 공간도 좀 변화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미래 결국 이제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학생들에게 과학과 수학 또는 디지털 소양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저희들이 학생들이 뭐 스스로 좀 자기 어떤 진로나 또는 네. 또 적성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그 어렵지는 하지만은 꼭 필요한 그런 과목들도 당연히 수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네. 대학 차원에서도 이제 이공계 학생들을 뽑을 때 좀 일정 과목을 수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뭐 좀 자격을 부여한다거나 또는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새 정부 중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입니다. 네네. 재단에서는 이와 관련한 좀 대응책이 있으시다면요? 예, 재단은 이제 공교육에서 네. 예, 그 디지털 소양 교육, 네.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예.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하여튼 디지털 세계와 인공지능을 이해해서 또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동안 뭐 저희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등 조중 등 교육교재를 9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온라인 인공지능 실습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에 따른 뭐 디지털 소양을 포함한 국가정보교육과정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이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면은 그 인공지능과 디지털 과학에 대한 그 내용을 포함한 정보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네. 결국은 다른 교과과정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디지털 정보 교육 과정을 개발하면서도 그 해당 과목뿐만 아니라 네. 다른 과목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예. 또 끝으로 뭐 디지털 역량 강화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재단은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가 저희들이 지난해 한 560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095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도학교를 통해서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다 합쳐서 저희들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신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사실 일선 교사들이 디지털 역량이 강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는 창의재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교사분들의 디지털 역량은 본인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학생들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 또 교사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학교 현장의 어떤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교원들의 그 소프트웨어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어떤 그 웹 서비스의 활용이라든지 또는 그 디지털 교구를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교사 연구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좀 현장 수요가 많은 어떤 웹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한번 교사분들이 개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교원이 될 그 교육대나 또는 이제 사범대학교 예비교원들이죠. 예비교원들에 대한 디지털 역량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사장으로서 임기가 반 정도 남으셨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방향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재단을 이끌어 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저희 나라가 굉장히 많은 현안에 좀 직면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과 또 디지털 전환의 문제, 또 인구 기후 변화와 하여튼 또 탄소 중립의 문제도 뿐만 아니라 뭐 고령화 저출산, 뭐 지방 소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 에너지 안보도 사실은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가 돼서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런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이런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과학기술적 사실과 또 근거에 기반해서 좀 국민들이, 구성원들이 함정인 토론을 통해서 좀 그 과정을 합의해가는 네. 그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런 문화는 결국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 또 합리적인 또 과학문화 형성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창의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이런 시대적인 그런 과학창의재단에 주어진 역할, 또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 직원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재단 전체의 역량을 좀 키워 나가는데 나름 또 성장을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세계를 이끌어 나갈 과학 인재 양성에도 앞으로도 계속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윤래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이 각종 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연구 협력 또한 크게 위축되거나 아예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올 하반기에 위성 2기를 러시아 발사체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이사가 오는 2025년 달에 보낼 탐사선 루나 27호의 예상 모습입니다. 이사는 러시아와 협력해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는데 달의 남극 지역에 탐사선을 보내 표면 아래 얼음층을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이사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의 달 탐사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와 함께 추진하던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반세기 만에 달 탐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동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찾아 올해 말까지 달 탐사선 루나 25호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Сделали в условиях полной изоляци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Добились таких грандиозных успехов. Но неужели сегодняшняя Россия с продвинут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не сможет дальше развивать нашу косм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которую мы с вами обозначили как этап до 2030 года? Конечно, будем это делать. 우주 협력의 장이었던 국제 우주정거장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으면 국제 우주정거장 운영과 연구 프로젝트 등 우주 분야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성 발사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올해 하반기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등을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발사체 사용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우주 분야 이외에도 러시아와의 과학적 연구 협력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와 독일 과학기구연합, EU 집행위원회 등은 러시아와의 연구 협력은 물론 연구비 집행도 모두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라트비아 국방부는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지난달 에스토니아에 공동으로 원전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폴란드도 미국 측에 원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슬로베니아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전력을 원전으로 메우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달 초까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10여 개 유럽 국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미 원전 회사 웨스팅하우스는
이들 국가는 탈탄소 정책과 에너지 자립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유럽의 영국과 벨기에도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쇄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원전 비중을 늘리거나 가동 수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는 과학의 세계, 그 신비하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를 대화창을 통해 열어보는 과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신비한 실험 영상들이 과연 진짜일까? 그 궁금증을 직접 실험으로 풀어봤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한현민입니다. 우리는 요즘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죠. 마치 이런 뭐야 이거 상어인가? 우와 이씨.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학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바로 과톡이죠. 오, 지금 막 뭔가 들어왔어요. 어디 볼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잘못 왔군요. 꽈떡. 오, 이제 제대로 왔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이번 주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Let's go. 지난 11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기초과학진흥주간 개막식이었는데요. 행사에는 이매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연구자분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과학은 과학의 기본이 되는 분야로 이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이를 기반으로 응용기술과 제품 개발이 가능한데요. 기초과학진흥주간이란 기초과학의 중요성 및 국내 우수 성과를 알리는 행사로 올해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 기초과학의 해인 만큼 11일부터 일주일간 시상, 포럼, 퀴즈쇼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기초과학이 발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꽈떡. 각 대학 연구실,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서 실험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이러한 연구실의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안전관리사가 있는데요. 이 안전관리사를 뽑는 시험이 7월에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산업안전기사나 다른 분야 안전 자격증을 가진 인원을 선임해 안전관리를 해왔는데요. 매년 증가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와 고위험 연구실을 위해 안전관리사를 정식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4월 하반기 정식 공고가 날 예정이고요. 7월 중에 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선발된 안전관리사는 유해인자 취급 관리부터 실험 전 기술적 지도 조언을 하게 되고 안전점검, 사고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오호, 안전관리사라. 그렇죠. 이런 전문 인력들이 생기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직업이야, 안전관리사. 잠깐만, 근데 우리도 실험하지 않아? 아니 그럼 우리도 보호자가 필요하지. 안전이 생명인데. 저희는 그렇게 위험한 실험을 하진 않잖아요. 아, 그런가? 에이, 아니지. 어떤 실험을 할 줄 알고. 나도 보호자 필요해요. 보호자. 꽈떡. 또 뭐 왔다. 뭐야? 실험 영상이 있는데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나요? 뭐지? 자, 한번 봅시다. 오, 이거 지퍼백에 물을 집어넣고 이제 고정을 하네.
다음. 오, 잠깐. 뭐야? 이거 연필이 꽂히는데 물이 안 새. 이거 되는 건가? 이거 합성 같진 않은데?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퍼백이 있죠? 여기에 그럼 우선 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을 한 이 정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퍼백을 잠그고. 자, 여기에 그러면 그 영상처럼 이제 연필을 꽂아봐야겠죠? 근데 아까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합성 같지는 않았거든? 그럼 머리 위에 한번 올려보세요. 뭐라고? 머리 위에 올려보라고? 아, 그럼 만약 실패되면 또 다시 녹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런 싸가지. 이래서 안전관리사가 필요한 거야. 이거 지금 물에 적시면 이거 마이크 다 고장나는데? 한번 해보세요. 책임질 수 있죠? 아, 불안하긴 한데. 그럼 머리 위에서 이걸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질끈 감고 힘차게 빡! 진짜 안 새네. 우와! 지금 구멍 뚫린 거 맞지? 하나도 안 새네? 안 새죠? 우와! 대박! 이거 진짜 되는 거였네? 못 먹는 물 찔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연필로 계속해서 지퍼백을 괴롭혀봤지만 물은 여전히 새지 않았습니다. 우와, 지금 이거 연필 다 꽂았거든요? 근데 이게 연필 여기는 좀 젖어 있어요. 근데 막 물이 이렇게 줄줄 새거나 이런 건 아니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연필을 관통시켜도 물이 새지 않는 비밀은 바로 물의 표면장력 때문입니다. 표면장력은 서로 뭉쳐있으려고 하는 액체의 성질을 말하는데요. 연필을 지퍼백에 꽂으면 지퍼백과 연필 사이에 작은 틈이 발생하긴 하지만 물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표면장력이 커서 물이 새지 않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실험은 팩트. 꽈떡. 또 왔어. 뭐야? 와인잔 실험? 과연 가능해요? 이게 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야, 어떤 소년이 지금 와인잔을 들고 소리를 냅니다. 오, 뭐 소 울음소리 같이. 오, 참 귀엽네. 뭐야? 깨졌어. 와인잔이. 잠깐만, 이거 다시 볼까? 오, 진짜 깨졌어. 이게 가능? 그럼 또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영상을 토대로 자, 목소리로 와인잔 깨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깨지는 거 아니야? 이 안전관리사 필요하다니까, 내가. 자, 우선 안전을 위해서 혹시 깨질지 모르니까. 자, 아까 소년 한 거 그대로 할게요. 소 울음소리 같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꽈떡. 아, 이상하다, 이거. 이거 소리가 울리면 이게 와인잔 안에 진동이 생겨서 깨지는 것 같기는 한데. 와인잔 앞에서 소리를 발생시키면 진동이 와인잔을 흔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뜨리기 위해서는 고유 진동이 맞아야 하는데요. 어떤 물체든 크기나 모양에 따라 고유의 소리, 진동이 있습니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과 같은 주파수를 발생시키면 진동의 진폭이 커지는 공명이 발생하고 진동을 버티지 못한 유리잔이 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목소리로 그 고유 진동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년의 영상은 정말 어쩌다 일어난 정말 엄청난 우연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따라한다고 해서 잘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꽈떡. 오, 이 지금 패드에 홀로그램 영상을 띄우고 이 와인잔을 영상에 올리면 뭐야? 와, 이거 멋있는데?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해볼까요? 자, 그럼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드에 이 영상을 틀고 여기 내려놓고 이 패드 위에 와인잔을 올려놓게 되면은 자, 이게 주변이 너무 환해서 그런가? 불을 끄고 해볼까? 자, 불을 끄고 다시 와인잔을 올리면 헤헤이, 되긴 뭐가 되나. 이게 안 되네? 그 영상처럼 되진 않네? 보통 그런데 내가 홀로그램 봤을 때는 사각형의 약간 각진 약간 모양으로 봤던 것 같은데. 마치 이런 모양의 물건 말이지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요? 사다리꼴 모양의 OHP 필름을 똑같이 4개 자르고 테이프로 붙인 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패드 영상을 켜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짜잔! 드디어 나타나는 홀로그램. 다양한 모습의 영상이 보이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온 빛은 직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빛이 투명판에 의해 반사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투명판에 반사된 영상이 마치 틀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인잔은 이런 반사가 일어나기에는 구의 형태로 돼 있어서 상이 맺히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실험 영상은 거짓! 꽈떡! 자, 여러분, 과톡 오늘 핫 이슈부터 다양한 실험 영상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네, 사이언스 올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과학의 달에 맞춰서 신기한 과학 영상하고 그리고 과학 행사를 온라인으로 참여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들 한번 들어가셔서 함께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 현민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뼈가 점점 약해져 쉽게 부러지게 되는 병이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삶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분 보고서에서는 골다공증 발생 원인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일단 그 골다공증 굉장히 익숙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정확히 어떤 병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골다공증은 이름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나는 현상을 일컫는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 구멍이 나는 것만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약해진 뼈가 부러지게 되는 그 골절이 가장 무서운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절을 막기 위해서 제가 나왔고요. 소액고 외양간 고치기 싫으니까요. 네. 잃기 전에 고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골밀도 T 점수라는 걸 측정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골다공증으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골밀도를 재시면 T 점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0보다 위면 정상이고요. 마이너스 2.5보다 아래이면 골다공증입니다. 그 사이는
골 감소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예. 네, 근데 그 골밀도 점수가 마이너스 1씩 떨어질 때 골절의 확률이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면 좋은데 기하급수적으로 쭉 늘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마이너스 3, 4가 되면은 최대 18배, 20배까지 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우선 저희 나이가 들면 노화의 과정을 피해갈 수 없듯이 뼈도 이제 약하게 되고 저희 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모든 호르몬들이 감소하면서 뼈의 조밀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뭐 얼굴, 목소리만 봐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잘 부러지셨다면 나도 잘 부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전성이 60%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환을 앓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항염증제로 유명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이게 골다공증으로 잘 이어지게 됩니다. 예. 네. 또 저희가 골다공증 약제로서도 말고도 저희가 이제 그 스테로이드는 당 뭐 지질에도 나쁘지만 근육이 많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또 예. 골절이 잘 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 무기질 흡수를 막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위암 수술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또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또 많은 어머님들이 앓으시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네. 같은 경우도 주변 뼈를 많이 약하게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뼈가 약해지는 건 나이가 들면 뭐 당연한 일이다. 혹은 네, 뭐 네. 부러지면 다시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네. 자, 골다공증을 방치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네,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주름살도 생기고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뼈도 약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은 골절이 되게 되면은 그냥 수술을 딱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릴 때나 그렇지. 이제 어르신이 되면 한 번 부러진 분들은 또 부러지기도 쉽고 잘 붙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근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골절이 돼서 누워 계시게 되면은 회복이 늦어지면서 병상에서 욕창도 생기고 그러면서 흡임성 폐렴, 폐혈증, 그다음에 근육이 다 말라버리고 또 이제 혈관에 이제 혈전증이 생기면서 그게 예. 폐로 날아가면 폐색전증, 뇌로 날아가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중풍 같은 것이 발생하니까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70대 이상에서는 이제 5분 중에 1분이 골절 후에 1년 안에 돌아가시게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어려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그 뼈의 강도를 이제 높여야 한다라는 네, 건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골다공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골다공증은 사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 저희가 오래전부터 골다공증을 골절의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있는데 예. 골다공증은 기본적으로 뼈를 이제 많이 갉아먹게 되는 파골세포의 활동도를 억제해주는 골 흡수 억제제가 20년 넘게 전에 개발돼서 잘 쓰이고 있어서 예. 골절의 확률을 확실히 낮춰줄 수 있고요. 최근에는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의 활동도를 증가시켜주는 골 형성 촉진제가 있어서 이제는 골밀도를 실제로 상승시켜주는 그런 좋은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약제를 이용해서 잘 네. 치료를 받아서 골 밀도가 다시 정상 수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네. 치료를 중단해도 되는 건가요? 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인데요. 저희가 골 양을 유지하고 골절의 확률을 그러니까 낮추려면은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저희가 고혈압이 진단받고 고혈압 약을 먹다가 혈압이 정상이 됐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금방 혈압이 올라가듯이 그렇죠. 골다공증도 약제를 쓰다가 안 쓰게 되면 골절의 확률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골다공증 지속 치료율은 굉장히 낮아서 1년이 되면은 10분 중에 한 3분만 치료를 받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더 지나가면은 2년에서는 5분 중에 1분만 치료를 받고 있죠. 네. 치료 자체도 많이 안 받으시는데 지속률도 낮으니까 그게 문제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는 골밀도가 이제 마이너스 2.5보다 더 올라가게 좋아지면 급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치료의 지속성을 좀 저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유전성이 높은 질환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골다공증에 특히나 이제 좀 걸릴 확률이 높은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나이. 나이가 많을수록 사실은 내가 골절의 위험도가 높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르신 분들. 네, 마르신 분들은 잘 부러지고 그리고 또 내가 한 번이라도 부러졌던 분들은 또 부러질 확률이 높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제제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또 여성분들은 이제 완경, 폐경이라는 그 시기가 예정 때보다 더 일찍 뭐 치료나 여러 가지 수술로 오시는 경우는 아주 골 소실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저축을 뭐 지금 내가 돈이 있으면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돈을 못 벌 때도 그걸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듯이 뼈도 우리가 10대, 20대 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나이 드는 거, 완경, 폐경 이런 여러 가지 노화의 과정 속에서 덜 떨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놓고 또 많이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식이 조절과 운동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진단되시면 좋은 치료제를 잘 쓰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네. 젊을 때 잘 강화를 해놓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제 뼈 맞습니다. 건강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유지를 해야겠군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문 보고서 세브란스 병원 이유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설탕을 탄소 원료로 이용해서 탄화시켜서 그 나노 구멍 속에 탄소를 만드는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이 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면서 이제는 몇 명이든 모여서 시간 제약 없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표정에는 다시 시작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다만 아직 유행이 확실하게 끝난 게 아닌 만큼 앞으로는 개개인의 방역 수칙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생활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